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 소식입니다. 5월 21일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에 대비해 공개훈련에 나섰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날 이스라엘 국경에서 20km 떨어진 아람타에서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을 가정해 다양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헤즈볼라의 저격수들은 이스라엘의 상징인 다윗의 별이 그려진 표적을 향해 총을 쏘는 훈련과 드론을 이용해 이스라엘 내 목표물을 타격하는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5월 24일 지난 2018년 사실상 단교에 들어갔던 캐나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5년간의 갈등을 끝내고 외교 관계를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8년 캐나다가 사우디의 유명 여성 인권 운동가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하자 사우디가 이를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하면서 양국의 관계가 급속히 냉랭해졌는데요. 양국 외교부는 이번 관계 회복이 지난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에서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만나 논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이스라엘 크네셋이 한화 355조 원 규모의 2023년과 2024년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6차 선거 가능성을 종식시켰습니다. 이날 예산안은 64대 56으로 통과됐지만 초정통파 유대학교인 예시바 학생들을 위해 수조 원의 예산을 편성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또한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사법개혁 재추진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이미 재추진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사법개혁 재개에 대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5월 25일 이란이 자체 개발한 사거리 2000km의 신형 탄도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이란군은 이 미사일이 1.5톤의 탄두를 탑재하고 2000km 떨어진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군은 신형 탄도미사일이 첨단 추진체와 전자전 및 유도 장비를 탑재해 더 높은 정확도로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 5월 31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역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들의 정세에 대해서 다른 언론 매체에서는 전혀 들을 수 없는 가장 심도 있고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실 브레드TV의 중동 전문 분석요원이신 조현영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이번 주 저희가 자세하게 들여다볼 첫 번째 분석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이 국제 엠네스티를 비롯한 인권 단체로부터 중국 다음으로 사형 집행을 많이 하는 국가로 손꼽혔습니다. 이란은 작년에만 최소 582명을, 올해 들어서는 220명 이상을 처형했고 또 지난 19일에는 지난해 히잡 시위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 3명의 남성에게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은 기술을 이용한 인권 강화를 모색하는 유엔의 인권위원회 기술과 인권 포럼에서 이란을 분과위원장으로 선임했는데요. 이란과 팔레스타인의 유독 저자세인 유엔은 이스라엘 건국을 부정하는 팔레스타인 나크바의 날을 사상 처음으로 공식 기념하기도 해 유엔의 반유대성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지금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사형 집행된 사형수들 무슨 이유로 사형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공식 그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월 16일 날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던 보안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들에 대해서 총격을 해서 이제 사망하게 했다라고 해서 이 3명의 용의자는 이제 1월에 사형 선고를 집행했습니다. 반정부 단체들은 남성 3명은 SNS에서 반정부 주장밖에 한 게 없다라고 해서 이제 이 수사에 대해서 이제 불복하고 있고 이거 이제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사형 선고와 집행이 자주 일어나는 편이죠.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이제 IHR이라는 데서 집계하면 올해 들어 220명 이상을 사형했다고 하고요. IHR은 최근 이란이 시간당으로 계산해갖고 6시간당 1명씩 처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 엠네스티도 중국 다음으로 사형을 집행 많이 하는 국가로 이란을 지목했고요. 작년에는 최소 582명을 처형했다고 합니다. 6시간마다 1명씩 처형을 해요. 예. 제가 뉴스 화면을 보니까 처형도 그냥 큰 길거리에서 큰 광장에서 크레인에다가 사람을 매달아서 그냥 목 매단 채로 이렇게 그냥 전시를 해놓더라고요. 이렇게 이란의 인권이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유엔에서는 이란에게 인권위 분과위원장을 이란 측에다 맡겼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 5월 10일 날 이제 유엔 인권위 산하 여러 분과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셜 포럼이라고 해서 기술과 인권이라는 그 분과위원장을 이란한테 맡겼어요. 기술과 인권 포럼은 기술을 활용한 인권 강화를 모색하는 유엔 이제 하부 기구인데. 여기서 이제 SNS 상에서 이제 반정부 목소리를 낸 자국민 3명을 처형한 이란이 이제 아이러니하게 위원장직을 맡게 된 것이죠. 참
항상 유엔은 이런 식인데 그 이란한테는 굉장히 좀 저자세로 이렇게 가고 오히려 이스라엘한테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유엔이 이스라엘의 건국의 그 정통성을 부인하는 일명 이제 나크바의 날, 이 팔레스타인 쪽에서 이렇게 부르죠. 나크바의 날을 공식적으로 기념했다고요? 예, 지난 5월 15일 날 이제 기념식 행사를 이제 추진했거든요. 최초입니다. 이게 유엔에서. 이거에 대한 결의안은 작년 11월에 이제 총 193개국 중 90개국 찬성으로 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국과 영국은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나크바라는 이제 아랍어로 재난의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5월 14일 날이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고 5월 15일 날이 이제 이거를 두고 팔레스타인 재앙의 날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나크바 데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맥락은 뭐냐면 좀 우리 과거로 역사로 돌아가서 1947년에 영국령이었어요. 그 땅이, 그 이스라엘 지금 현재 땅이. 그래서 영국 그 통치령에 따라서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한테 이제 이국가 해법을 제시한 거예요. 너네들이 이제 잘 살 수 있게끔 이국가 해법을 해라 했는데 팔레스타인이 이 협의에서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러고서 이제 1948년 유엔에서 공식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건국을 추진을 했죠. 그래서 그 인증을 받고 나자마자 영국이 유인 통치를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른바 팔레스타인은 졸지에 난민이 된 것이죠. 국적이 없이. 그래서 7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는데 흔히 이제 2000년 동안 그 땅에 거주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무력으로 쫓아내서 나라를 세웠다라고 해서 이런 좌파 주장이 있는데 뭐 감독님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 역사를 보면은 이거는 주인 없는 땅이거든요. 그리고 왕조도 여러 번 바뀌었고요. 비잔틴부터 시작해서 뭐 우마이야 왕조, 유럽 시작은 술레이마니 대제, 이집트 mamluk, 그다음에 가장 최근 게 오스만 투르크까지. 그래서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 주인 없는 땅이었고 2000년 동안 이제 거주하는 민족이 없었어요. 이동이 없었고. 그런데 19세기 말부터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제 복귀하면서 아랍인들한테 비싼 5배의 가격을 지불하고 그 땅을 매입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거는 문제의 본질은 이제 1947년에 이제 유엔 중재안을 이제 영국이 제시한 그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온 나라에 이제 팔레스타인 사태가 발생한 것이죠. 이스라엘 건국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제 나크바 데이를 이제 성대하게 한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건국 당시부터 이제 이러한 이제 분쟁 지역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법률적으로 분쟁 지역화가 됐죠, 이스라엘이. 근데 독도와 좀 차이가 있는 건 우리가 이제 실효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우리가 상대방이 아무리 일본이 문제제기해도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분쟁 지역화로 가는 거는 막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서한 지구 같은 경우는 한 60년 이상을 해왔으니까 이제 분쟁 지역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통성 차원에서 나크바 데이를 또 유엔에서 성대하게 개최해 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건국한 거에 대해서 반대의 의미로 재앙의 날일, 재난의 날, 뭐 이렇게 기념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유엔이 이렇게 친팔레스타인, 이 팔레스타인이 나크바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또 동조하면서 기념식까지 열어주고 오히려 반이스라엘 정책을 펼치는 건 이 유엔의 이런 분위기는 아무래도 이슬람 국가들이 유엔의 그 회원 국가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죠. 뭐 그것도 한몫작용하고요. 이제 그 무슬림 인구가 많으니까 국가에 펼쳐져서. 근데 결정적인 거는 서구 유럽이 이걸 부추기고 뒤에서 동조를 하고 이제 개런티를 해주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분석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정학적인 이점을 발휘해 양쪽으로부터 몸값을 올리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인데요. 지난 17일 이란과 러시아는 양국을 연결하는 철도망 신설 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러시아에서 이란을 거쳐 인도까지 연결하는 복합 운송로를 완성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륙에 고립되어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인도를 통해 해양 운송로를 확보하려는 가운데 미국 또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나섰는데요. 지난 7일에는 미국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인도의 국가안보 보좌관들을 만나 철도와 항로를 이용해 중동과 인도를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논의했습니다. 요즘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이 갈등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인도가 지정학적인 이점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그 몸값을 올리고 있다. 양쪽으로부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현재 이제 중동을 중심으로 경유해 놓은 이제 대규모 운송 프로젝트 2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먼저 이제 러시아, 이란, 인도
삼국을 연결하는 복합 운송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구간에서 이게 연결이 되려면 핵심이 어디냐면 러시아 이란 구간이에요. 이걸 철도로 연결한다는 건데 그게 이제 아스트라 이제 아제르바이잔 국경 도시에서부터 이제 라슈트 이란의 카스피안한 도시를 이렇게 철도로 연결해서 이란의 이제 내륙을 통해서 이제 인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도양을 이제 활용한 것이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원유 그 공급 라인이 있는데 그게 기존에는 이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혹은 아니면 유럽으로 삥 돌아와서 내려왔는데 이제는 이제 가로질러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물류비를 아낄 수 있고 에너지 매핑에 이제 최대한 효율화를 구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국제 남북 교통로라고 얘기하고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 이제 이란 관통입니다. 요거를 이제 한 축에서는 하고 있고 반면에 여기에 대항해서 이제 미국은 이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 연합국을 육로 철도망을 연결해서 인도로 연결한다는 보관이에요. 그러니까 중동 그 협력 국가들한테 철도로 연결하고 내륙은 여기서부터 이제 저기까지 내려가는 거죠. 인도까지 운송 항로를 열겠다. 그래서 사실상 인도양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죠. 그동안 약간 낙후됐던 그 이제 병참 루트 혹은 물류 루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충돌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통분모가 뭐냐면 바로 인도라는 것입니다. 최종 기차지가 둘 다 인도예요. 이런 현상은 바이든발 고립주의를 위한 다극 체제에서 이제 여러 이제 극이 여러 멀티폴러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인도라는 폴러가 이제 부상하게 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이렇게 그 미국이 그 중동 지역 내에서의 중국의 그 세력 확장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걱정을 조금 일면 덜어줄 수 있는 이 철도망 연결 사업 이것이 사실은 이 모든 아이디어가 이스라엘에서 나온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작년부터 진행이 됐거든요. 이른바 작년에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했는데요. 이른바 I2U2라고 하는 그 협의체인데 여기서 I는 뭐냐면 인도 이스라엘, 그러니까 I가 두 개라 해서 I2,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하고 아랍에미리트 UAE로 시작하니까 U2 해가 이제 여기서 구상을 한 게 이스라엘이 이제 기획을 한 것이죠. 인도의 전문성을 위해서 철도 지역을 연결하자는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아브라함 협정의 그 평화 조약이었지 않습니까? 안보 조약인데 이거를 갖다가 물류 확장판으로 만들어 버리자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최초 기획안을 냈죠. 그래서 이게 최근에 들어서 이제 설리반 미국의 관리 담당자들한테 이게 채택이 된 거예요. 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국 러시아는 이제 병참 루트의 싸움이거든요. 패권의 핵심 요건이 중에 하나가 이제 물류 이송로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제 대응 체계로 이게 이제 반격하는 의미로 나온 것입니다. 중동 질서에 어느 정도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그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원래 인도하고 이스라엘하고는 관계가 굉장히 좋은 편 아니었습니까? 그 만성적인 그 물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는 그 인도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기술 제공도 해주고 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협력 관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건국 후부터 1950년부터 40년간은 그냥 냉랭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인도가 이제 소련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좀 냉랭했다가 냉정 존식 후에 이제 새로운 국제정치 방정식에서 이제 인도가 각성을 하면서 독자적으로 튀어나왔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모디 총리 등장을 계기로 해서 현실적인 국제정치를 이제 구사하면서 네트냐후 총리와 함께 좋은 파트너를 구성을 했습니다. 서로 국익을 이제 극대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농업과 국방에서 급격하게 이제 가까워졌는데 그러니까 인도는 물 부족으로 매년 20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증하고 사막화가 이미 25%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상에서 가장 물 관리, 수질 관리 제일 잘하는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중건조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는 이런 다양한 노하우나 기술들이 이제 인도랑 딱 결합이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인도는 안보적으로 이제 중국과 파키스탄을 놓고선 적대 세력이 두 개를 놓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첨단 국방과학 기술이 필요하죠. 양쪽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또 사이버 영역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 파워에서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2022년인가 재작년 정도에 이제 그 인도와 중국 국경에서 이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각지 군대들이 이제 충돌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총격전을 벌인 게 아니라 난투극이죠. 그렇죠. 막 빠따 들고 들어가가지고 두들겨 패고 막 서로 오한마로 두들겨 패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스라엘 특수부대들이 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특공모술을 갖다가 전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크라브마가. 그래서 이스라엘 개발한 특수무술인데 미국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호신용으로. 어마무시합니다, 그게. 그게 막 살상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인도 병력들한테 지금 훈련하고 있고 훈련 교관 20명이 지금 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맨투맨 컴뱃부터 해서 첨단 과학기술, 농업 전 분야에서 이제 서로 협력을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두고서 각국의 외교관들이나 외교가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치 영화 제리 맥과이어에서 보듯이 인도가 일본은 서로 컴플리트 하나, 너가 완벽한 우리를 하나를 만든다는 식으로 약간 연인 같은 관계라고 지금 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몸값이 천정부지로 이제 치솟았다라는 건데 유럽의 러시아 제재에도 동참하지 않고 또 유럽연합의 말도 듣지 않고 지금 막 이런 상황이에요. 최근에 이제 G7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히로시마에 모여가지고 이제 반러 제재에 대해서 이제 자유진영이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도는 시큰둥하죠. 그건 유럽의 문제니까 딱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모디 총리 다음으로 또 국제 무대에서 지금 주가를 올리는 게 인도 외무장관이에요. 그분도 막 독설을 막 날리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그 외신이죠. 서구 외신, 유럽계 외신에서 이제 인도가 반러 전선에 동참하지 않으면 적성국 중국을 인도가 상대할 때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이렇게 충고 아닌 조언을 했더니 이제 인도 외무장이 버럭을 했죠. 중국 문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라 하면서 유럽은 특히 유럽 중심주의, 유로센트릭 사고를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 유럽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네들 지역 문제지 나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라고 그냥 맹공을 펼치고 있죠. 근데 그럼 러시아하고 이제 인도의 관계는 어떠냐? 그럼 약간 특수 관계인데 과거에는 러시아로부터 많은 구소련 시절부터 많은 이제 그 군수 지원이나 이런 걸 많이 지원을 받았는데, 근데 러시아조차도 인도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인도는 러시아 원유를 작년에 10배로 늘렸어요, 수입량을. 그리고 그게 한 770만 배럴 이상이건데요. 근데 이제 그 미국이 이제 러시아 원유에 대한 이제 금융 제재를 걸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페트롤달러로 결제를 못하고 그 인도 자국 화폐인 루피로 결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루피를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제3국 환전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외무장관이 막 투덜투덜 하면서, 그러니까 러시아 외무장 투덜하면서 야, 지금 쓸 수 없는 수십억 루피아가 지금 은행에 지금 잠겨져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걸 우크라이나 전장 그 전비로 써야 되거든요. 무기도 사고 등등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눈치만 살살 보고 있죠. 막 답답한 소갈이 하고 있는데, 또 인도 입장에서는 염가로 이제 싼 그 원유를 뭐 이게 원가가 분석이 안 돼. 워낙 좀 대금 지급을 안 했으니까. 원유를 해가지고 2차 가공을 하죠. 정제유라는 걸 만들어서 석유 완성품을 만들어서 이제 어디에 수출했냐 하면은 아이러니하게 유럽에도 다시 수출하고 미국에도 수출하고 해서 엄청나게 떼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제유 물량을 계산해 보니까 지난달 기준 하루 평균 36만 배럴 생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우디가 이제 해외 수출하는 물량 34만 배럴보다 많은 액수예요. 사실상 사우디를 앞지르는 거죠, 인도가. 그래서 엄청나게 떼돈을 보니까 유럽에서 이제 항의를 하죠. 야, 지금 러시아랑 전쟁 중인데 그 러시아산 무기를 러시아산 그 원유 정제를 우리한테 팔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여기 대해서도 인도는 쿨하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뭐 유럽은 제재 대상인 이란이랑 베네수엘라 원유도 사면서 왜 우리한테만 뭐라고 하냐. 공정가격 거래니까 신경 꺼라라고 지금 대립하고 있고요. 그 계속해서 유럽이 자꾸 도덕적인 단죄를 하니까 이제 인도도 이제 약간 인도 외무장관이 좀 화가 났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너네 백신 너네끼리 가져가지 않았냐. 우리 글로벌 사우스 좀 못 사는 사람들 후순위로 하고. 그렇게 배포하면서 자꾸 이렇게 도덕적 우위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그냥 우리 글로벌 사우스를 너무 등한시에 있으니까 우리도 독자 행복하겠다는데 왜 말이 많냐 하면서 유럽의 위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 그 자신감, 자존감, 지혜롭게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우리나라 좀 외교 정책에도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것만 보면 야 우리도 인도처럼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현실주의 국제 정치의 핵심은 이제 국가의 파워거든요. 파워를 구성하는 게 여러 개 있는데 인구 면에서도 우리가 또 밀리잖아요, 많이. 인구수가 14억이에요. 어마무시한 시장이죠. 그리고 지정학도 참 좋아요. 밑에 딱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 이게 밸런싱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는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대해서 강짜를 올 수 있는 거죠. 미국도 눈치 봐요. 인도 눈치를. 왜? 중국 견제를 하려면 인도가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위 얘기하는 7함대 태평양 함대를 그 인도 태평양 함대로 바꿔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반중 축의 또 핵심 축이 또 인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인도는 진짜 뭐 요즘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조현영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인도까지도 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고. 많이 틀리는데요. 자, 이제 세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화해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각각 지원하고 있는 예멘 정부군과 후티 반군의 무력 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으로 인해 예멘 정부군 3명이 예멘의 마리브 지역에서 사망했는데요. 또 지난 9일에는 정부군이 장악한 예멘 중부 알바이다주의 아라데르 마을을 반군이 공격해 주민 재산을 빼앗고 족장을 포함한 부족민 40명을 납치하기도 했습니다. 팀 론더킹 예멘 특사는 이런 현상에 대해 사우디 이란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후티 반군의 마약과 무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슬람 최대 종파 시아파와 수니파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원래 이 두 나라가 중국의 중재로 관계가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원래는 이 두 나라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아주 뿌리 깊은 앙숙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꽤 깊은 그 앙숙 관계가 이게 뭐 중국이 나선다고 해서 며칠 만에 이게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좀 했는데, 두 나라 간의 그 감정의 그 골이 그렇게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게 예멘 내전 사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사우디 이란 정상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제 예멘도 휴전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란이 후티 반군에 마약과 무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공급하는 건 이건 전비거든요. 그러니까 마약 생산 물량이 없으니까 마약을 팔아서 이제 전비를 충당하는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란이 후티 반군을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사우디한테 공격을 했거든요, 후티 반군들이. 근데 그거는 이제 없어졌는데 내전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예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멘 내전은 언제 시작됐고 왜 일어나게 됐고, 그리고 이 내전에 왜 이렇게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관여가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멘은 과거부터 계속 이제 분열이 있어 왔어요. 쿠데타, 왕당파, 공화파 해가지고 계속 분열 남북으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 차례 이제 내전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2차 예멘 내전인데요. 이때는 이제 예멘 북부 지역의 이제 시아파들, 이게 바로 이른바 이제 후티 반군들입니다. 이 시아파들을 누가 지원했냐면 이란이 지원하면서 이게 내전에서 이제 국제전으로 이제 프락시 워페어로 늘어난 거죠. 당연히 이제 사우디는 누굴 지원하냐면 이제 그러니까 정부군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후티 반군이 이란으로부터 지원받아서 이제 사우디에다 정유소나 이런 정제유를 공격을 하니까 그 정유시설을, 그러다 보니까 국제전으로 확정돼 있고요. 지정학적으로 예멘은 알카에다 등 테러 집단 세력이 소말리아로 이동하는 그 통로에 위치함으로써 테러 세력이 어떤 물류 거점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사우디나 이란이 이제 이 지역을 놓고선 이제 패권 경쟁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내전이 이제 10년째 이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피해 상황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전이 오래 지속되면 뭐 이제 경제는 거의 만신창이죠. 이제 망가졌죠. 청년 실업률은 한 70% 달하고요. 와. 그다음에 장기 내전으로 이제 심각한 게 뭐냐면 이제 미래 세대거든요. 어린이 520만 명이 기아 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뭐 민간인 사망자 10,000명에 육박하고 있고 부상자는 4만 명이고요. 뭐 관리가 안 좋다 보니까 전염병이 창궐하고 콜레라 등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뭐 보건의료도 엉망진창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탈출한 예민 국민들도 주변국으로 피난했으나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죠. 예멘 내전 이게 진정될 기미가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란과 사우디가 좀 나서면 해결도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요번에 이란이랑 관계 정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항복을 한 거죠, 이란 측에다가. 그래서 이제 후티 반군이 사우디를 공격하는 것만 자제해달라 하고 내전은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 승기를 이제 후티 반군이 잡고서 이제 정부군을 지금 거의 패퇴시키고 있어서 아마 후티 반군 위주의 이제 어떤 최소한 무력 진압 차원에서는 성공할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뭐 통합 어떻게 보면 이제 힘으로 장악할 수 있겠지만은 분열은 또 계속 진행되고 장기 내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티 반군이 또 장악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아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